지그문트 프로이트. 세상이 원치 않던 진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엄숙한 데다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복장은 19세기 말의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끼와 넥타이의 정장 차림이다. 그 어디에서도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혁명을 꾀하는 투사는 물론이고 이단자의 이미지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부르주아의 모습 그 자체이다. 프로이트는 1856년 모라비아에서 양모 장사를 하는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860년 프로이트의 가족은 모라비아를 떠나 빈으로 이주했다. 당시 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빈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프로이트는 1873년 독일의 전통적 중등 교육기관을 졸업했다. 그는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주변 세계의 지적 흐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괴테가 자연을 주제로 쓴 수필 낭독회에 다녀온 뒤 프로이트는 죽을 때까지 위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느닷없이 다짐한다. 그는 빈 대학에 들어가 생리학의 권위자 에른스트 폰 브리케의 지도를 받게 된다. 브리케는 생물학이든 생리학이든 모두 물리학과 화학에 엄격하게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때까지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뇌와 신경계의 물질 구조 연구에 전념해왔다. 그런데 샤르코 박사 밑에서 19주 동안 생리학을 배우면서 어느새 그의 관심사는 뇌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에 대한 연구로 옮아가 있었다. 샤르코는 히스테리라는 병명으로 분류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중풍이나 시각장애와 같은 분명한 신체적 증세의 원인이 뇌나 신경계가 아닌 정신 이상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게다가 샤르코는 최면술, 구체적으로는 최면을 통한 암시를 이용해 일시적으로는 환자들의 정신과 신체 증세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신출내기 리사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연구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온갖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의사인 동시에 신예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프로이트는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서구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별개이며 인간은 의식적인 의지의 한 형태인 정신을 이용해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연구를 통해 정신과 육체가 사실상 하나이며 정신의 상당 부분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로이트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 따르기로 했다. 1886년 2월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요제프 브로이어라는 내과 의사와 공동으로 신경심리학 분야의 전문병원을 개업했다. 브로이어는 안나 오라는 환자의 사례를 놓고 프로이트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런저런 히스테리성 증세로 인해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다. 프로이어는 최면술 대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세에 관해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프로이트에게 설명했다. 프로이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기 치유라고 불렀다. 프로이트는 훗날 이 과정에 대해 자유연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검열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정신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정신적 방황을 언어로 표출하는 과정이었다. 브로이어는 이러한 언어 표출을 통해 카타르시스, 즉 억눌린 생각이나 감정이 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프로이트에게 말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카타르시스가 단순한 정화작용이 아니라 이제껏 무의식 상태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단계로 끄집어냄으로써 생긴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와 샤르코의 공동 연구는 육체와 정신이 이음매 없이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 혹은 의식과 통제를 초월하는 세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서구 문명 그 자체의 토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공동 연구는 히스테리 같은 증세를 통해 육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결국에는 도달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브로이어 역시 비닐 의사였는데 그의 환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단순히 옷차림에서만 부르주아 냄새를 풍기던 프로이트와 달리 브로이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두철미 부르주아였다. 브로이어는 환자 안나 오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의미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안나 오를 연구하면서 브로이어는 환자의 증세가 성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이론이나 신뢰를 통해 성욕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보니 브로이어는 안나 오에게서 보이는 히스테리 증세의 궁극적 원인이랄 수 있는 성욕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고 프로이트는 이를 계기로 성욕이라는 주제에 깊이 천착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를 받았던 빈은 19세기 중반의 대다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도덕의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서구 문명의 해묵은 선입견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정신과 육체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지배적이었으며 설령 교양 있는 남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늘 다스릴 수는 없을지라도 행동만큼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성욕이라는 주제가 공적 영역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은밀한 대화에서도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금기를 깨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며 특히나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동료 의사 브로이어가 성욕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꺼렸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반면 프로이트는 성욕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습에 얽매인 위약계 동료들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프로이트의 결심은 단순히 허세의 소산이 아니었다. 사회가 어떤 사상에 얼마만큼 강하게 저항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상 그러한 사상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 진리와 위력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깨어있는 정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 정신적과 육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히스테리 증세가 생기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환자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관념들을 무시해야겠다고 프로이트는 결심했다. 1899년에 출간된 프로이트 최초의 명작 꿈의 해석은 무의식에 대해 알 수 있는 첩경인 꿈에 관해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의 에너지는 쾌락을 보증하고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출 대상을 물색한다고 주장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이 같은 에너지 방출은 사회의 인습과 금기로 인해 종종 차단된다. 따라서 리비도는 간접적인 정신적 채널을 통해 방출 대상을 찾았다. 궁극적으로 꿈은 설령 악몽일지라도 그러한 소원을 정신적 차원에서 성취하는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꿈은 히스테리나 신경과민 증세와 닮았다. 꿈은 그러한 증세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자신의 원초적 욕망과 외부에서 지시하는 금기 사이에서 맺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분석하고 해독해야 했는데 이러한 해독 작업이야말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 일컬은 치료법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되었다. 꿈의 해석은 가히 혁명적인 연구였다. 프로이트는 책을 출간한 뒤에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이 나오자마자 그는 절친한 친구 비렐름 플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욕 이론이 꿈의 해석이 뒤를 잇게 될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프로이트는 그간 모아온 자료들의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붙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성욕 이론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결정이란 발견의 문제였다. 어느덧 그는 발견이 스스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자신에게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발견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프로이트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료를 축적하고 끊임없이 살펴보며 연구해 마침내 그 자료들을 중요한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인내하면서 기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문제였다. 1900년 말 친구 플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프로이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어쩌면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열매를 거둘 때도 의도적으로 승리를 자축할 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1905년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가 출간되면서 드디어 열매를 거두고 의도적으로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 현대의 전기 작가 중 프로이트의 가장 정통한 피터 게이는 이렇게 기술한다. 전통적인 부르주아 프로이트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과학적인 정복자 프로이트와 투쟁했다. 리비도에 관한 프로이트의 명제가 그 자신에게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듯이 그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브로이어와 달리 프로이트는 사회의 저항을 극복하고 세상이 원치 않더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하는 그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프로이트의 성욕 이론 중 핵심 요소인 유아 성욕은 사회의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프로이트가 정신을 분석하고 인간의 심리를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데 초석이 되었던 유아 성욕 이론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야말로 어쩌면 이제껏 그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1908년 제자 카를 에이브러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들이 유아 성욕 이론에 반대하면 할수록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가 꿈의 해석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과였다는 확신이 강하게 든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결정에 따른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결정의 가치와 설득력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그것이야말로 프로이트가 발견하고 직면했던 어떤 진리보다 더 근본적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였는지 모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